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라고 대본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강윤 선생 지금 교통정체에 걸려서 조금 늦습니다. 그때까지 땜빵 전문 서영석이 진행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일에 이어서 인천에서 50대 가장의 일가족 3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사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모 씨의 12살 난 딸이 학교에 오지 않아 담임교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부인은 유서에서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12살 난 딸은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이모 씨는 서울 한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그 부인은 지난 9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전말 곧 나오겠습니다만 생활고 비관 동반자살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은 생존 자체를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미 한겨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예,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이강윤의 오늘이고요.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께서 조금 늦으셔서 땜빵 전문 서영석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 저녁에 듣는 김영민의 석간 브리핑입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뭐 돌려막기를 해도 뭐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니 뭐 저는 별로 돌려막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하고 제가 또 땜빵 MC와 출연자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최희연 PD는 또 일전에 라디오 비평 또
PD를 했었고. 네, 뭐 이렇게 다 인연이 이게 말이죠. 이 한 회사 안에서 이렇게 윤회설이 거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예? 계속 반복되고 말이죠. 예. 이게 또 재미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거네요. 네. 한국 수력원자력이 사용 후 핵연료봉, 말하자면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서 물탱크, 즉 수조로 이동하던 중 떨어뜨려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최악의 사고를 5년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 쓰여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거야 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국내 원전 사상 유례가 없던 최악의 사고이고요. 심지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폐연료봉을 원전 정지 없이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를 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직접 들어간 사람은 그 방사능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나 또 궁금하고 말이죠. 궁금하네요. 계속해 주시죠. 대대적인 피폭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자, 일단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고는 2009년에 발생했습니다. 2009년. MB 정권 때.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경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서 사용 후 핵연료봉 다발 37개의 연료봉이 묶여있는 다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파손이 돼서 2개의 연료봉이 연료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실된 연료봉은 계측 한도를 넘는 10,000 12버트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해지자 한수원은 엄청난 고방사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원 한 명을 직접 연료 방출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작업으로 수거를 시도한 끝에 다음날 새벽 4시쯤 수습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은 중단 없이 계속 운전 중이었고 이에 따라서 처리 작업을 했던 작업원의 대대적인 피폭은 물론이고 작업을 위해서 일부 차 폐문을 개방하는 등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봉이 떨어지니까 이걸 그 안전 수칙에 따라서 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까 봐서 네. 작업원 한 명 보고 야 네가 들어가서 빨리. 예. 그 작업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야, 이 참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예. 원자력 절대 안전하다. 친환경 에너지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자, 정치권으로 들어가 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100조 원에 달하는 이명박 정권의 혈세낭비 3대 의혹, 즉 4대강 사업, 자원투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사자방 비리로 명명한 뒤에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협조한다면 이 같은 사자방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서 박근혜 정부가 MB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손을 댈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 소위 사자방이라고 부르는데. 사자방, 왜 사자방이냐? 4대강 할 때 사, 자원 외교할 때 자, 방산비리 할 때 방 해서 사자방입니다. 장자방이 아니라 사자방이네요. 사자방. 네. 이러면 또 4대 의혹으로 또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네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좀 하자면은, 네. 이 SOC. 네. 쓸데없이 그 혈세 낭비한 거. 이것까지 해서 4대 의혹으로 규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지금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자원외교 국부 유출 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최근에 리서치 비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국회에 책무라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는데 친박을 중심으로 한 이 여당에서는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 여기에 그 협조해 준다면은 뭐 우리도 이 카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 알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뭐 저기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약점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예. 저기 윗대가리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네. 밑에 뭣도 모르는 의원들이 이 공무원 연금계 그거 해주면 우리 뭐 사자방 해줄 수 있어.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곧 뭐 그 저기 뭐 술을 쓸데없는 하지 마. 네. 술을 쓰겠죠. 뭐 예. 아무래도. 예. 자, 뭐 정치권 소식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네. 그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말이죠. 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뭐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 직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이 배경은 경상남도 사정에 좀 정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남교육청과 감사 관련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경남도,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쪽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학교 무상급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남교육청이 절대 그 감사에 응할 수 없겠다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니들 예산 알아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남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홍준표 뽑은 경남도민들은 뭐 홍준표가 뭘 하든 뭐 감수해야지 뭐. 예. 심지어 그 공공의료 네. 상징이었던 그 진주의료원 없앤 사람이 또 홍준표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의료 사라지고 무상급식 사라지고. 그냥 뭐 어떻게 뭐 경남도민들은 뭐 이런 그걸 좋아하시는 그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야 되겠네.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고도 계속 뽑아주면은 뭐 형편없는 서비스를 해도 뭐 상관이 없겠거니 이렇게 위정자들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경남도민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야 뭐 다음에 지사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권 도전하려고 뭐 경남도민들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절반의 국민이 지금 새누리당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마이너스의 정치를 계속 하시네요. 이 홍준표 지사가 말이죠. 자,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중앙일보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경제신문으로 해서 중앙일보 기자를 지냈죠. 예,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상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서 덕보다 실이 많다.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관심거리네요. 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산케이 신문은 잦은 오보와 편향적인 보도로 인기가 있는 신문이 아니다. 이런 신문사 기자를 기소해서 신문과 기자가 그야말로 화제의 인물이 됐는데 이게 잘한 결정이냐라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인기 여부나 비중을 떠나서 언론이라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로 길정우 의원이 주목되는 발언을 합니다. 네. 국내 보도, 국내 칼럼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말하자면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 산케이 신문, 조선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 베낀 신문만 이렇게 뭐 불방망이를 들고 말이죠. 원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이런 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네. 이에 대해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사 그리고 기소권은 전적으로 수사당국의 전권 사항으로 네.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침이나 정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도 있지 않았다라면서 또 이번에는 검찰에다가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 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말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서 자기는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하여튼 무책임을. 아니 그럼 사실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우리한테 뭘 묻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케이 기소는 아주 잘한 거고 조선일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당국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다. 하여튼 이런 어이없는 나라예요. 어이없는 나라. 말도 안 되는 게 원본은 냅두고 사본을 갖다가 기소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새누리당 의원이 물어봐야 기사가 되는 나라니 참.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선일보 신현돈 1군 사령관 예. 이 양반에 대해서 뭐 음주를 했고 추탈을 부렸다 이렇게 최초 보도했고 사설을 통해서도 질타를 했던 그래서 결국 이제 신현돈 1군 사령관을 오버얻게 만들었던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아, 조선일보가 원래 보도해가지고 엎어낀 거예요? 예,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날 단독 보도는 조선일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각하께서 예. 조선일보 보고 열받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그냥 붉은 곡식 자르고 본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추태 부린 적 없다 이렇게 또 보도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유체 이탈 보도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는 또 당시에 각 언론이 의혹 제기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각 언론. 그게 유체 이탈이구만. 예,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때 단정적으로 추태를 부렸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국방부 조사 결과 추태를 부린 일은 없었고 술은 마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관성이 있다면 조선일보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방부 이 조사는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도해야지. 그런데 국방부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시 각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할 때 국방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라면서 또 공은 슬쩍 또 국방부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체 이탈의 원조가 조선일보였구만. 예. 그걸 흉내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네. 그렇게 흉내를 내시는 거고. 네. 참나.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 이강윤 선생 오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예. 건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자신에게 차기 대선 때 야권 후보로 출마를 타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권노갑 고문이 그 회고록 출판 기념회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반기문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의사를 나한테 타진하기에 반기문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내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노갑 고문은 우리가 영입을 해서 경선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새누리당 친박계 사이에서도 반기문 총장 자기 대선 주자로 띄우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반기문 총장 측이 정말 측근을 보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후보가 되고 싶다. 이런 취지를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친박계는 헛물을 켜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가지인데 네. 친박계가 흠물을 켤 수도 있고 예. 예, 반기문 총장 측이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가 좀 심히 수상쩍네. 예. 이 양반이 반기문 총장의 뜻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예. 그냥 좀 반기문하고 잘 아는 사람이 네. 반기문 측근을 빙자해서 건노갑 선생한테 사기쳤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뭐 반기문 총장만이 알겠죠. 또 권노갑 상임고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슬쩍 이제 이 대선 판국에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이는 노림수를 또 쓴 것은 아닐지. 아니 아예 없는 사실을 얘기했을 일은 없고요. 예. 그 건노갑 선생이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닙니다. 저도 뭐 잘 아는데 예. 그게 누군가 와서 얘기는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반기문의 측근이냐 그게 약간 조금 의심스럽죠. 또 반기문의 뜻을 갖고 오는 갖고 사람이 오는 사람이냐. 맞느냐. 예. 예. 뭐 여하튼 재밌네요. 그게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완전히 헛물키게 만들었네. 이 한 표로. 자, 저는 이만 물러나고 이강균 선생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예,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예.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50분 들어왔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네요. 경부고속도로 진입 부분에서 무슨 덤프트럭하고 레커트럭이 이렇게 추돌을 했는데 그 몸집 큰 트럭 2대가 자빠져 있으니까 아예 고속도로 들어가는 양재대로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더군요. 그래서 겨우겨우 고속도로를 들어왔고 그때는 한 방송 시작 1시간 전쯤이어서 겨우 되겠다 싶었는데 고속도로 중간쯤 서울 시내 방향으로요. 들어오다 보니까 뭐 교통 속보가 나오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거기에서 또 무슨 고장차가 한 30분 전에 발생해서 꽉 막혀 있다. 우회도로를 찾아라. 그런데 거기서 우회도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남산 부근 밑에 무슨 처음 가보는 지하철역 주변에 그냥 제 차를 버리고 무단 주차를 해두고 6호선을 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게시판을 조금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뭐 거의 저로서는 참 대단히 난감하고 힘들던데요. 간선도로 2개에서 꽉 막혀버리니까 무엇을 할 수단도 없고 긴급 이동 수단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랬더니 서영석, 김용민 두 분께서 오프닝 멘트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의 첫 방송인데 이런 일이. 락 에이지스님, 교통 상황이 이강윤 평론가를 도와주지 않았군요. 네. 이건 뭐죠? 수호천사장님. 또 말을 재밌게 만드셨군요. 식사 홍준표, 음모 정우택, 터널 디더스 김태호, 또 나경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글은 미리 써서 보냈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아마 서 이사장이 대신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송파 세모니어 사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마칠 즈음에 어느 홀로 사시던 어르신이 176만 원인가를 빳빳한 신권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사후를 수습해줄 경찰들 국밥이라도 먹으라고 그 식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떠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 비보가 전해졌죠. 인천에서 50대 가장의 일가족 3명이 또 떠났습니다. 하루하루의 기초적인 생존, 밤사이 안녕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근대 국가가 아니죠. 네. 날씨는 겨울인데 서민들은 한겨울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말로만 복지 외치는 인간들, 복지의 가장 기초가 교육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인 무상급식마저 돌리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자기가 공약한 사안마저, 네, 2가지 핵심을 한 문장에 함께 담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왜 대통령이 17명의 교육감들과 왜 다투는지,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겨루는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왜 국민들과 싸우려 하는지,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어갑니다. 2달만 지나면.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치학 교과서 1장도 아니고 그 머릿 말쯤에 나올 말 가지고 우리는 한심한 논쟁을 펴야 하는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당 입당설 타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구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아직 최소한의 팩트가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입문하는 코스에 대해서도 좀 논란은 있고, 가능하면 정가 산책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봐서는 좀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구멍이 조금 뚫려있는 기사로 보이니까 파급력이 우선 당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반 총장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고 당 내에서 그게 잘 풀려나간다면 대단히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은 일단 확실하죠. 네. 한두 개만 더 보고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자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수구 세력들에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먹이는 거 갖고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추합니다. 사람 같지 않군요. 이랬고요. 다름과 닮음님, 그 견해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은 똑똑히 보시라. 정치, 즉 투표하는 행위, 정치는 밥이고 돈이다라는 것을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뼈만 탈탈 간추린 말씀들이어서 제가 특별히 저의 코멘트를 붙이지 않아도 붙일 필요도 없는 글인 것 같고, 진의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굳이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강윤이 없어도 되겠군요. 간만에 생방 들었는데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이강윤님이 아니시네요. 와, 지금도 좋아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늦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제 시간에 청취해 주신 분들께 좀 힘들었지만 뒤늦게 합류하게 됐다는 것 사과 말씀드립니다. 뉴스 행간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갈수록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는 경찰 추산 10만 명, 공무원 노조 자체 추산 12만 명, 어마어마한 인파죠. 아마 제 생각에 여의도에 10만 넘는 인파가 그렇게 한날 1시에 집결한 것은 87년 그 유명한 김영삼, 김대중, 당시에는 여의도 공원이 없었죠. 여의도 광장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때는 50만, 70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물론 그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때도 거기에서 종교 관련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보다 좀 많았겠죠.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 그때도 그때는 전국 각지에서 한 달 넘게 대단한 시위가 벌어졌지만 여의도에서 상당한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공무원들 물론 할 말 많은 건 압니다. 그리고 현재의 개혁 방안이 어쨌거나 여지껏 어제까지 공무원 선배를 해온 자기들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였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비하면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처사는 아니건만 일단 군중 숫자, 조직 동원된 군중 숫자를 통해서 세를 과시하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납세자 연맹, 즉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세금을 내는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주인이기도 하죠. 납세자 대표들 모여서, 국민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무원 집단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성숙하고도 진지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잘 대비시킨 중앙일보 사회부의 장세정 기자의 기자 칼럼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고 제 견해 말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1일 오후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과 인근 도로는 전국에서 몰려든 공무원과 차량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은 50여 개 단체 소속 12만 명이 모였다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교원 집회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결하고 투쟁해 공적연금을 지키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인 연금법 개혁을 막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 연금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였다. 적당히 일해도 쫓겨날 위험은 없고 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든든한데 왜 개혁을 하느냐는 것이다. 네. 이건 기자 칼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자 칼럼을 쓴 이 장 기자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자 칼럼은 팩트에 입각해서 기자의 사견을 발언하는 공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자들 용어로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데 그걸 적당히 옮길 말을 잘 못 찾겠네요. 그냥 뉴스라고 하죠. 뉴스.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왜 발생했고 그 결과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사실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 말고 이렇게 테두리 선 둘러가지고 박스 선 안에 컬럼들을 쓰죠. 교수나 논설위원들도 쓰고 현장 취재했던 기자가 기사에는 다 담지 못했던 것을 그 공간을 통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행간으로 고른 취재 일기, 오늘자 중앙일보입니다. 여의도의 공무원 그리고 광화문의 납세자라는 제목의 이 컬럼에는 장세정 기자의 사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배제하고 이 장 기자가 이 컬럼을 쓰면서 언급한 또는 근거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54년째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지금과 같은 그 고액 지급률이 설계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54년 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박봉이고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는 것 압니다. 애쓴 만큼 어떻게든 보상해야 우리가 누리는 행정 서비스가 높아지리라는 것도 당연하지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애국심에만 입각해서 희생하라. 당신들은 우리한테 월급 받는 머슴이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끽소리 마라.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까놓고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급여와 신분상의 혜택, 이익 이외에도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거 역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외적 강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선왕조 500년 또는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숙문주의 또는 관존민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급여는 대단히 얄팍하고 적어왔지만 그것도 최근 한 7, 8년, 10년 전부터는 비교적 그 현실화를 시켜와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박봉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월급하고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기업 평균치 또는 100대 기업의 평균치하고 비교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돼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누려왔던 권세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그래도 아직도 많이 막강하긴 하죠. 인허가권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넘겨주긴 했지만 그 민간이라는 게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 형태의, 즉 공무원들의 수중에 또는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곳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실생활 곳곳에서 그리고 경제활동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54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대로 손질 한번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무원들이 자기에 관한 것 자기 손으로 고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민주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리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 경제 주름살이 상당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의 전부는 국민들 재정,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라는 거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전부터 공무원연금 손봐야 한다는 말 있어 왔습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공무원들을 휘어잡지 못하고서 자기 개혁 정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군사독재 이래로 오랫동안 특정 정당, 특정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어 온 권력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인수받았던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것을 승계한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개혁을 실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원수 척 지고서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큰 선거는 닥쳐오고 공무원들 전국 100만입니다. 이들 표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어 왔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 아직까지는 제법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잘하고 대의에 맞는 것이고 역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라면 지지해야겠죠. 제가 감히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새누리당이 지금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굉장히 진일보하고 일부 파격적인 요소도 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할 의지는 충분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몇 가지 손볼 곳은 있겠다. 전체적으로 총론 찬성, 강론 부분적 수정 필요입니다. 강론의 부분적 수정 필요는 공무원연금의 해당자인 공무원들과 긴밀히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을 드자비하듯 또는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알아서 받아가 설계하는 대로 하면 돼. 공무원들은 윗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이 공무원들 복무규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뭐 저항하거나 그러지 마. 일부에서는 무슨 공무원연금 계속 개혁을 밀어붙이면 반정부 투쟁까지 벌인다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닐 겁니다. 또 공무원 노조 측에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연금 개혁안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대안을 내십시오.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해도 좋고 아니면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에서 잘못된 점, 불만스러운 점 조목조목 근거 갖춰서 이론적으로 쟁투하십시오. 다만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너무 급진적이다. 그러면서 엄살 같은 건 떨지 맙시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과도하게 많이 받던 것을 적절하게 받도록 하는 온건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을 54년 전에 설계된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 더 잘 알고 계시죠?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운영 때문에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에게 정부가, 즉 국민이 정부가 갚아야 할 빚, 이것을 용어로는 충당 부채라고 하더군요. 그 충당 부채가 작년 기준 484조 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전체 예산은
35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꼭 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뭐든 쓸 수 있는 집행하는 돈, 국민들한테 받아서 세입, 국회 동의를 얻어서 세출, 지출하는 거 다 합쳐도 350조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 100만 명 여러분께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거 충당 부채가 484조 원입니다. 해마다 6, 7조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요. 5년 또는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일단 늘 재설계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고칠 때 물론 저항이 일긴 합니다. 이건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겁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와 후세,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발 지금 내 눈앞에 이익, 이런 단견에 서로 매몰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십시다. 납세자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광화문에서는 그보다 숫자는 훨씬 작았지만 납세자 연명이 모여서 집회를 역시 가졌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적당히 받아가라, 세금 내는 국민 등골 휜다, 공무원 월급만 철밥통인 줄 알았는데 연금도 철밥통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로 감정이 조금 격앙돼서 날선 비판들을 하다 보면 감정을 거스리는 말들 자꾸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양측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나중에 이론적인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싸움밖에 안 남는데 공무원분들은 여러 면에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무슨 사업장의 공장 노조, 해고 노동자, 복직투쟁, 비리 사주에 항거하는 노조의 처절한 절규, 그런 것과는 지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왜 공무에 종사하는 원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후 상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겠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골쇄신 노력에 경아하고 고마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후안무치해지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아직은 이 시점에서는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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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 예. 앞으로는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권노갑 동교동, 이게 뭐 마티형격인 분 뭐 출판 기념회에서 권 의원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이 뭐 없는 소리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데 상당히 내용 자체는 파격적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믿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진짜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사실 뭐 아마 며느리도 모를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 핫한 이 뜨거운 인물이 됐습니다. 네. 애초에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재선 가도를 준비할 때 예. 이게 국내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대선 후보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비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재선을 하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 대선과 사실 뭐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게 지금 현 정치권 인물들로는 참 저 사람들 되기 싫어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겠죠. 네. 일단 군부를 뗀 건 새누리당 쪽이었죠. 이 친박계 의원들 특히 이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명이죠. 예. 이 유기준 의원이 이제 그 반기문 총장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29일에 이 지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 핵심 인사들이 사실 거의 다 모여있는 의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는 이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나 열었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2017년 대선과 관련한 뭐 이런 전반적인 여론 동향 이런 걸 살펴보자 뭐 이런 거였고 그 부제, 그러니까 세미나의 부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 총장 본인이나 혹은 이제 본인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좀 잠겨 있다 이렇게 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은 지금껏 뭐 국내 대선은 물론이고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뭐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제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오늘 권노갑 그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동교동계의 맏형이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그림자 비서실장이다 뭐 이렇게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권노갑 상임고문의 얘기를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제되지 표현들이 나온 측면도 있을 테지만, 예.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3명 정도가 자신에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야당의 후보로 대선 출마에 대한, 출마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사를 나한테 와서 전하더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측근들이고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두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지금 외국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에 있다. 근데 누군지는 내가 얘기는 못하겠다. 예. 대신 그 사람들 말로는 이 반기문 총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측근들은 반 총장이 여당으로 갈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 오면 정치하면 야당에서 한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 여당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것처럼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레짐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권노갑 상임고문은 뭐 죽었다 깨나도 여당 갈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진짜 권너갑 그 상임고문이 뭐 빈말할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언제 어떻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중이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본인은 아무 얘기가 없고 또 주변에서 저 사람이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중이 좀 실려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자꾸 여야 정치권에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201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낮다는 걸 뭐 정치인들 스스로 좀 알고 있는 것도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지점은 먼저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게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인데 사실 친박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 포스트박을 자청할 만한 물론 뭐 직간접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좀 있겠지만 국민적으로 그거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 대선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반 총장이라도 좀 끌어와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야권에서는 권너갑 상임고문이 뭐 정치 일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니매로 갈 일은 없으니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쿨하게 오늘 표현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여야가 아직 이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려면 아직 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예. 이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러니까 가능성을 아예 0%로 놓고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몇 개 더 물으면 좀 인상 쓰고 싫어할 거죠.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 총장하고 전화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권노갑 위원이 한마디 탁 하고 놨더니 기사를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굉장히 그렇죠. 큰 기사인데 네. 이른바 우리가 기사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사 요건을 따질 때 한두 가지를 미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취재원을 기사에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고 항상 모든 기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다는 그 두 사람이 반기문 총장의 의중을 대변할 만한 사람인가? 즉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해도 좋을 사람인가? 그런데 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반 총장은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 관료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내긴 했지만 항상 역대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치색은 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미 대일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게 외무부 장관들의 특명이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보면 예.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기용이 됐다고 한들 그 사람의 정치색을 일테면 옛날에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어서 부총리인가 총리까지 지냈던 노신영 그런 분은 이미 예. 그 자체로 정치적 비중을 스스로 획득해버린 경우지만 그렇죠. 그런 예. 사람은 극히 예외고 대부분은 외무부 장관들이 정치색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럼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밀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최근에 사실은 저희도 네. 반기문 총장의 이 국내 정치 인맥 혹은 이렇게 측근 그룹의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다 취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겠죠.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 외교부 라인 같은 경우는 북미국 라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대미 관계를 다루는 부서, 예. 북미국이 사실은 외교부에서는 가장 이 파워 있는 그룹으로 이제 통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주미 대사 아니면 차관보, 차관, 장관으로 올라가는 이제 핵심 라인이 이제 북미국 라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이 권너갑 그 상임고문에게
와서 얘기한 측근 중에 한 명이 혹시 김숙 전 유엔 대사 아니냐 아하, 이렇게 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사실 참여정부 때 그렇죠. 참여정부 네, 때 노무현정부 때 중용됐었죠. 노무현정부에서 기용됐었죠. 근데 예.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 반기문 라인으로 꼽히는 외교부 인맥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런데 권노갑 상임고문은 김숙 그 양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었는데 이게 진짜로 아니어서 아니라고 한지 아니면 진짜 맞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맞다고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 인사들 몇몇 사람들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들어본 한두 명 정도한테 들어본 얘기로는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예. 이 명절 때나 혹은 이 당사자의 생일 혹은 결혼 기념일 이런 때 예. 직접 타이핑해서 본인이 직접 사인한 그런 뭐 이렇게 축하 메시지나 네.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하려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분이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몸에 밴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너 깍듯하고 에티켓 잘 지키는.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아직은 이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좀 분명한 거는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이렇게 공불들이 떼지기 시작하면 예.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갖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은 꽤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곤혹스럽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네. 마무리하기로 하죠. 반 총장이 만약에 국내 현실 정치에 데뷔를 한다면 지금의 현 여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야권으로 올 것 같습니까? 굳이 여야로 현 정치권과 관련돼서 보자면 네. 저는 여권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질문 드린 거에서만 골라 잡으면 여가 좀 높을 것 같고 예, 정말 정치를 하겠다면 자신의 아마 추대하는 새로운 무슨 공간을 제3지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한다면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어차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의 새누리당도 사실은 이 친박계와 비주류 사이에 이 화학적인 결합력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마찰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뭐 워낙 50년, 60년 이렇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라 야권하고는 다르게 이게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완전히 깨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막판에 확 뭉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득권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뺏긴다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양보하면서 뭉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결합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고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내년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 총장이 진짜로 이제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면 그런 틈새를 좀 자기 것으로 네. 정치판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겠죠. 네. 이제 뭐 세월호 문제는 일단 매듭이 법적으로는 매듭 지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질 것이고 네. 내년 딱 접어들어가면 개헌,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 문제, 여기에 임기 마친 후에 반기문 총장의 향배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계속 한꺼번에 풀려서 묶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네네. 정말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기문 전혀 지금 기초 반찬거리가 없는데 밥상 차려내라고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보면 항상 뽀뽀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딱 이제 오는 시간이 10시 20분인가 그렇게 딱 도착을 해요. 집에, 학교에서 공부 야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오면 한 10시 20분인데,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연이 그때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분들도 다 아세요. 이 집은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집이라고. 그때만 되면 제가 막 목소리도 커가면서 막, 주연이 막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크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우리는 동반자라고 지혜하고 맨날 엄마하고 나하고는 동반자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언제 같이 누워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꼭 나를 재워주고 자기 방에 가요. 그리고 불 끄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 우리 지혜는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자면 살며시 입을 덮어주고 또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이런 내 새끼를 200일이라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4월 16일 날 큰일 났다고 빨리 텔레비 켜봐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또 무슨 사고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아이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쪽 진도로 갔다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배가 그렇겠지, 그냥 다른 평소 때처럼 우리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평소 때처럼 다른 배가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20분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개인 차로 이제 그렇게 났잖아요. 보도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제 옷을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 갈아입혀갖고 태워갖고 온다고 옷만 집에 와서 챙겨갖고 이제 갔죠. 아빠랑 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아주 바닷가 분도에서 앉아서 기다린 거죠. 이렇게 기다리면 애들 오겠다 싶어서 오는데 뭐 주변에 다른 모든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아이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다들 엄마들 앉아가지고 다 울고 10시나 11시까지 늦게까지 다 그렇게 지렛배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안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행복감이 많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유가족이라서 유가족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밝고 힘차게 이야기하면 무슨 유가족이 저렇게 밝고 힘차냐고 얘기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저 끝에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신 걸 보니 오늘은 힘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국민 추모대회입니다. 4.16 참사 이후 200일을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추모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추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추모대회를 하는 이유는 추모대회가 끝난 이후에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모아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모든 과정에 더욱더 힘있게 참여하고 뛰어가고 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응원의 힘, 그것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갈 시간이네요. 6시 34분. 오늘은 락그룹 시나위의 리드 기타, 그리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그런 뭐라 그러죠? 헌사? 찬사를 받는 분이시더군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날카로운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글 솜씨도 대단히 빼어나서 저는 그의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글의 팬이기도 합니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C라고 호칭을 하고 부르겠습니다. 저기 락커 신대철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로 인터뷰를 하게 됐으면 훨씬 좋을 텐데, 네. 최근에 있었던 고 신해철님의 사망 관련해서 제가 섭외를 청했고요. 오늘도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뵙고 싶었습니다. 저기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전에 저희가 이메일 같은 걸로 교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19분가량 됩니다. 예. 네, 신대철님에 대해서는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익히 아시니까 별다른 소개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 신해철 씨가 병원에 갔고 수술받은 이후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점점 상황이 안 좋을 때 약 3번에 걸쳐서 신대철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이제 격분하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귀절을 표현을 쓰신 거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제가 집착하고자 함은 아닙니다만 해쳐라 복수해줄게 이런 글도 한번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냥 S병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 말고 처음에 갔던 병원. 그곳에서 특정대 의대, S대 의대생들의 동문 구하기 또는 의료 카르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성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글을 올리시게 됐는지 좀 부탁드릴까요? 그냥 이게 정말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고요. 네. 또 의료계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의료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높아지면서 혹시라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이렇게 짐작하고 추론 가능한 부분입니다만은 의료 사고가 이전에도 쭉 있어 왔는데 그게 법정까지 가서 정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누구의 잘못이 어느 만큼이어서 이를테면 그 의사는 얼마를 하라거나 또는 의사는 생각보다 큰 뭐가 없었다 그러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큼 수긍할 만큼 그런 것 거의 없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의료라는 전문성의 그 폐쇄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사후에 지금 말하는 사후라는 게 사망 후 그런 사후도 있고 그 의료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제 또 법정에 가면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면 사건 발생 초기엔 경찰은 그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체는 또 사망은 아니었다면 또 계속 변할 수 있고 이런 거여서 그 다툼이 참 어려울 텐데 그런 한국적 법정에서의 의료사고가 다뤄지는 그동안의 관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 않은 그 규명 작업이 그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 많이 있는 일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전문가 피해자라는 게 보통 뭐 우리 같은 보통 그냥 사람들인데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네. 전문적인 일을 뭐 일반인들이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요. 그래서 정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의료 사고가 대부분 거의 아마 예외 없이 아마 피해자가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만큼은 좀 우리 사회가 뭐랄까 바로 잡아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 신해철님이 뭐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걸 남기고 갔는데 네. 이번 의료 사고를 조사하고 법원에서 가리는 그 분야에서도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또 초기에 이제 이제 S병원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연예인이라 네. 본인이 좀 부지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에게 그 정말로 책임 반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좀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났고요. 예. 이건 좀 밝혀야 되는 일이다. 이건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지도 아마 뭐 사람 사는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의료 사고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네. 것들을 대하는 어떤 분기점, 분수령이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이.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국가수에서 1차 부검이 이루어졌고요. 문제가 됐던 장천공,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소견이 나왔던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저나 신대철 님이 이렇게 섣불리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의료사고 문제 그리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초기에 그러다가 장례가 예정되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유가족 측이 태도를 바꾸게 됐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신대철 님이나 다른 몇몇 가수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 건가요? 글쎄요, 저는 별로 한 일이 없고요. 예. 이제 동료 가수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족 설득에 나서 주셨죠. 예, 사실은 이제, 모두들 아마 부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참, 가족 입장에선 이런 걸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모 법률 전문가께서. 네. 이거는 만약에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갈 거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건 부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강력한 어떤 권유가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동료 가수분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설득해 보겠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족 설득에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사실은 가족 유족 분들이 이제 마음을 돌리시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부검 쪽으로 이제 마음을 붙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정되었던 그 장례를 위한 화장 거의 직전에 이렇게 대선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사실 부검이 우리 전통 인식상 썩 내키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었겠죠. 네. 평소에도 각종 사회 관련 주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음원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올릴 때마다 정말
구름 같은 조회수를 기록해 왔는데 조금 앞으로 고 신해철 씨 관련 사항은 좀 진전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테니까 그건 주시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평창 올림픽 응원하지 않겠다 이런 글도 한번 올리셨던데 조금 부연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스키장 건설을 하면서 네. 아주 수백 년 이상 된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 네. 그런 원시림을 훼손하면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 할지라도 네. 수백 년 된 원시림이 단 며칠 하던 올림픽 경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꼭 그런 올림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 가치로 따져봐도 스키장을 위해서 베어내야 하는 원시림의 가치가 훨씬 크다 이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네, 보름 정도면 끝날 올림픽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짧게 간명하게 압축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카카오톡에서 떠나셔서 사이버 망명하셨습니까? 카카오를 제가 안 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네, 본래 안. 제가 예전엔 좀 썼는데요. 예.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텔레그램이 뜨면서 이제 저도 망명 아닌 망명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텔리그룹으로 이사 가신 거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카카오톡 사태가 나기 훨씬 전부터 카톡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텔리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막 일어날 때 이런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언론 자유 지수와 반비례하는 역함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 굉장히 저는 무슨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께서 박사 논문 쓰신 건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약간 좀 유식한 척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사회 물리학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예. 보다 보니까 역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 자유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텔레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북유럽 국가라든지 유럽 그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 네.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함수 관계가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사람이 개발했고 지금 서버는 독일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 묘한 국적을 따지기가 힘든데 막상 독일에서는 그렇게 선풍적 인기는 안 끌 수도 있겠네요. 독일에서 보니까 아마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사용량을 보면 다운로드 횟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별. 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서 지금 이 대목에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신대철님하고의 인터뷰가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잡혔고 사전 질문지가 지금 전혀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교통체증에 좀 막혀가지고 차를 어딘가에 버리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10여 분 동안 안 그래도 평소에 글의 팬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올리신 것들을 신대철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만 지금 외워가지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를테면 제 질문이 신대철님을 당혹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텔레그램의 국가별 다운로드 수 사실 이런 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 이미 많이 알려진 거 아니었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독일에서의 다운로드 수 이런 건 잘 몰랐습니다. 독일에서의 순위는 잘 모르겠고요. 네.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뭐 스웨덴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데. 예. 특히 뭐 그런 나라에서는 거의 뭐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콜텍 문제를 통화가 됐으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약간의 곡절 끝에 본인이 네. 잘못 안 것도 있었다. 이렇게 사과성 문안도 한번 올린 것도 봤고 그건 일부 기사화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대사 거절하고 다시 한번 참여하는 의미로 이렇게 콘서트를 열기도 하셨죠. 그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본인의 입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뭐 조금 이제 좀 된 얘기인데요. 네네. 뭐 이제 한 1년 정도 됐대요. 이제 문제가 된 재단에서 공연을 네. 이제 기타리스트 공연을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은 컨셉인 것 같다. 그래서 네. 한번 하자.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이제 홍보성 글을 올렸다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회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라고 많이 이제 질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이제 사실은 그 회사가 그 회사인지 잘 몰랐고요. 예. 처음엔 모르셨군요, 아예. 아예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공연을 어느 공연 기획사에서 공연을 기획을 하고 뭐 이런 공연을 하자 그러니까 그러자라고 간단하게 생각한 거였고. 사실 뭐 공연 섭외를 받으면서 그 공연 섭외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일이 챙겨보거나 뭐 검색을 해보거나 사실 그러지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건 이제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하여간 며칠 동안 계속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인데 예. 기타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어려운 좀 있었고 그 이제 해직 노동자들의 또 어려운 삶을 좀 더 이제 알게 됐고요. 예. 이분들에게 좀 너무 죄송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참회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 수익금은 이제 노조 콜텍 이제 해고 노동자 분들에게 저희가 전액 기부를 하고요. 네. 제가 뭐 그렇게 공연이 있었었죠. 예. 네. 그 말이 그렇지. 지금 담담하게 얘기하십니다만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락커가.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하나 쉬어가는 걸로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네. 더불어 살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6시 48분에 대부분의 로커들과 같이 무척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술 먹고 난 이후와 이전과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많이 시끄럽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후에는 조금 말이 많아지고요. 예. 오늘 술을 좀 가볍게 한잔 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로커들이 평상시에 조용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겉모양은 이렇게 요란해 보여도 네. 보면 되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네. 평소에 되게 조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겠죠. 다야 있을 수가. 네, 조용합니다, 보통. 알겠습니다. 기타 치실 땐 보니까 좀 막 신들리시고 굉장히 액티브 하시던데. 음원 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의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더군요. 지난 IMF 때 음원의 초저가 정책이 시장을 몰락시킨 원인이다. 그리고 음원 수익의 40% 정도를 가져가는 대기업
뭐 멜론 이렇게 거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대기업 멜론이다. 이런 톤의 발언을 한번 하셨죠. 지금 왜곡될 대로 왜곡된 그 음원 산업의 문제점은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 또는 주장하시는 바 짧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음악을 하는 당사자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거나 아예 뭐 나도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문제입니다. 네. 가격 문제고, 그리고 음악은 사실은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네, 공공재가 그렇죠. 아니고 생활 필수품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 105조 5항에 보면은 이제 그 문제 조항이 있는데, 이 디지털 음원 가격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산업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까? 저 가격을 승인을 받는 산업이 있겠습니까? 음악이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네. 음악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창작물이고요. 네. 그 창작물에 어떤 자본을 누군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음반 또 음원 이런 건데. 이거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품이죠. 사유물이고, 예. 뭐, 우리가 무슨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건 뭐 담배를 핀다든지 하듯이 본인이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거고요. 네.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음악 생산자들이 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제기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도 만들자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협동조합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개발해보자. 그럼 지금 논의 중입니까? 논의 중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었고요. 아하. 이제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조합을 만들고 이제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 신해철 씨도 사실은 이제 저희 조합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조합원 모집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아마 검색해보면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처럼 잡힌 인터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이제 막아야 할 시간입니다. 네, 신해철 씨 관련 얘기들 잘 풀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음악인으로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락. 여기는 국민